바이든 대통령이 이 대통령 후보에서 전격 사퇴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이로써 해리스가 앞으로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의 대항마가 될 해리스의 지지율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트럼프를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앞으로 이 세계 정치나 아니면 경제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칠 거고요. 또 우리나라의 주가나 아니면 환율에도 대단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주말에 바이든 전 대통령이 후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웬걸 토요일까지만 해도 나 끝까지 완주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야, 이거 후보 교체가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하루 만에 갑자기 바꾸면서 전격으로 사퇴를 했죠. 그리고 해리스를 지지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당내 일각에서는요, 아니 이거 경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마음대로 이 해리스로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미니 예비 선거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많습니다. 혹시라도 미니 예비 선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바로 위트너 미시간주 주지사, 그리고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리고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이 있죠. 이렇게 총 3명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민주당 내에서는요, 해리스가 1등입니다. 어느 정도 격차냐? 29%나 해리스를 지지했고요. 그리고 2등이 개빈 뉴섬인데 이거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격차가 너무 크죠. 이거 경선을 한다고 해서 이 민주당 내에서 과연 후보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엔 의문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미셸 오바마가 사실 주목을 받고 있긴 한데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내에서 혹시라도 예비선거를 다시 한다 하더라도 해리스가 1등을 또 차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거든요. 다만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응답 이런 사람이 31%고, 그리고 다른 후보가 아예 나왔으면 좋겠다, 다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사람도 11%나 되고요. 그리고 아직 확실치 않다, 이게 또 15%나 되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로 아직까지는 해리스가 100% 된다, 이렇게 또 단정질 수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민주당에서 해리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너무 늦게 사퇴해서 이제 다른 후보로 바꾸거나 아니면 경선을 다시 치를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선거에서는 무엇보다도 돈이 중요한데요. 해리스는 이미 확보해 놓은 3,500억 원의 선거 자금이 있지만 만약에 새로운 후보가 등장해서 새로 선거 자금을 모금한다, 이제부터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막판 예비 선거하다가 분열되면 그나마 트럼프하고 좀 싸워볼 만한 해리스를 키우는 게 차라리 나은 선택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물러나면서 해리스를 공식 지지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물러나는 후보가 공식 지지를 한다 그러면 바이든 지지자들이 이렇게 몰려가서 해리스를 지지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 때문에 이대로 가면 어대해다,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해리스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변수가 하나 있다면 오바마의 지지를 아직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미셸 오바마를 약간은 좀 내세우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약간은 들긴 하지만 그래도 대세는 여전히 해리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리스가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있느냐, 이걸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자, 해리스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하고 이제 여론조사가 좀 쌓였습니다. 왜? 바이든이 워낙 대선 후보 토론회를 망쳐놨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해리스를 넣어서 이렇게 트럼프하고 가상 대결을 하는 여론조사가 정말 많았거든요. 총 11번의 여론조사 가운데 2승 8패 1무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해리스가 이긴 여론조사가 별로 없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트럼프가 이긴 적이 훨씬 많습니다. 더군다나 암살 미수 사건 이후에 그때 여론조사는 이렇게 딱 3번이거든요. 자, 13일에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여론조사를 보면 2패 1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해리스가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선은 이게 끝이 아니죠. 그동안은 해리스가 공식 후보가 아니었지만 이제 민주당에 의해 추대가 돼서 대통령 후보가 되면
여기에 컨벤션 효과라 그래서 다시 표가 몰리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확장 가능성이 정말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해리스의 최대 약점이 확장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미국의 각종 여론조사를 평균 낸 이런 사이트들인데 여기서 보면 해리스에 대해서 비호감이 50.4% 그리고 해리스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38.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가 11.8%거든요. 근데 다만 바이든에 대한 비호감은 무려 56.2%나 되기 때문에 해리스가 굳이 말하자면 바이든보다는 확장 가능성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어떠냐?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미국의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선거입니다. 그래서 사실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만만치 않은데요. 자, 트럼프도 비슷합니다. 다만 모든 수치가 해리스보다 좀 높아요. 비호감도 좀 더 높아서 53.7% 그리고 호감도 41.7%로 둘 다 모두 해리스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 비호감과 호감의 차이는 해리스와 트럼프가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하면 12%포인트로 비호감이 좀 더 높은데 해리스는 11.8%로 이 차이도 트럼프와 해리스가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호감도 차인데요. 자, 호감도만 놓고 봤을 때 해리스는 38.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41.7%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결국 누가 더 많은 사람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건 결국 호감도입니다. 그래서 해리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38.6밖에 안 되고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41.7%라는 건 대선 본선에서 트럼프가 약간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해리스라는 후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리스 후보의 최대 강점은 흑인이라는 점, 그리고 중미 출신, 이거 좀 애매한데 하여튼 중미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인도계라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인종을 대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아버지인 도널드 해리스 같은 경우, 이름은 도널드 트럼프랑 이름이 같습니다. 이 아버지 도널드 해리스 같은 경우는 자메이카 출신의 흑인입니다. 자메이카니까 서인도 제도에 있으니 이게 중미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아예 대륙에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일단 자메이카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도 사실 알고 보면 중미 남미랑 다 연관돼 있어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도널드 해리스는 스탠포드 대학 경제학과에서 최초의 흑인 교수로 기록을 세웠던 분입니다. 거기다가 어머니는 샤말라 고팔란, 이 사진에 있는 분인데요. 인도 브라만 계급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족 계급인 거죠, 인도에서. 그리고 미국에 건너와서 연구원으로 유방암 연구를 했습니다. 의사는 아니고요. 연구원을 했는데 근데 대통령 특별위원까지 한 걸 보면 이 유방암에 대해서 연구 업적이 꽤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흑인을 대표하기도 하고 또 인도계다 보니까 아시아계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인도랑 우리랑은 별로 관계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미국에서는 워낙 인종의 용광로다 보니까 인도계 그럼 아시아계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어쨌든 자메이카는 서인도 제도니까 이것도 중미가 아니냐, 너 남미랑도 좀 친척 관계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소수 인종을 상대로 해리스가 앞으로 좀 더 표를 확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대가 실제로 실현 가능하냐는 진짜 본선에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말이죠. 근데 이렇게 다양한 지역을 대표하고 있지만 해리스 본인은 스스로가 나는 인도계다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7살 때 부모가 이혼을 했고요. 어머니가 전적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브라만 계급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 어머니가 완전히 인도식으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스탠포드 객원 연구원을 할 때 제가 살던 곳에서 워낙 인도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인도의 교육열 그리고 경쟁심을 제가 직접 경험해 봤거든요.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냈는데 와, 인도 사람들은 우리나라 교육열하고 진짜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진짜 몇 배는 더 강렬하고 경쟁심도 훨씬 더 세죠. 그런 어머니가 교육을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자기는 인도계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나중에 흑인 아버지와 교류하면서 흑인 교회를 나가면서 또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좀 갖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는 검사 출신이죠.
캘리포니아 주립대 로스쿨을 졸업한 다음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평범한 검사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부통령까지 화려한 성공을 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알라메다 카운티에서 검사로 출발했는데 알라메다 카운티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아마도 알라메다 카운티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알라메다 카운티의 주요 도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오클랜드, 버클리 같은 곳인데요. 오클랜드는 오명도 좀 있죠. 단위 면적당 범죄가 미국에서 가장 많은 곳에 종종 1등을 하는 곳이 바로 오클랜드입니다. 이 알라메다 카운티에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검사로 활동을 했는데요. 근데 1994년에 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일어납니다. 해리스가 평범한 검사였던 1994년에 윌리 브라운이라는 정계의 거물을 하고 사귀게 됐거든요. 94년 당시에 해리스의 나이는 29살이었고 윌리 브라운은 60세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무려 31살이나 엄청나게 차이가 났거든요. 더군다나 윌리 브라운은 이 유부남인 상태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야 이거 불륜 아니야? 이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윌리 브라운이 어떤 사람이냐? 미국 민주당의 정치적으로 아주 거물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최초로 흑인 시장까지 됐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근데 둘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1995년에 공식적으로는 둘 사이에서 이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요. 윌리 브라운이 해리스의 정계 진출을 그 뒤에도 끊임없이 후원하고 지원해줬다는 겁니다. 2003년에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에 당선이 됐고요. 2010년에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에 당선이 됐는데 이때 후원을 했던 게 누구냐? 윌리 브라운인 거죠. 그러니까 둘이 말로는 헤어졌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정치적 후원을 해준 게 아니냐. 이렇게 평범한 검사를 결국 검찰총장까지 당선시켜준 게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는 아주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비판을 하는데 이게 제 입으로는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단어가 너무 세요. 도저히 제 입으로는 말 못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의 정치적 거물인 윌리 브라운의 힘을 입어서 여러 가지 정치 커리어를 쌓게 되면서 결국 2016년에 상원의원에 당선이 됐는데 이게 정말 쉽게 당선됐습니다. 왜 그러냐? 현직 주지사가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공화당 후보가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 상원의원으로 얼마나 쉽게 당선이 됐을까요? 이 공화당 후보가 포기를 한 건 캘리포니아에서 직접 선거를 한 뒤에 역사상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쉽게 상원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상원의원이 된 다음에 두 가지 기록을 세웠는데요.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아프리카계 상원의원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최초의 남아시아계 상원의원이 된 겁니다. 이 해리스가 언론의 조명을 받았던 때가 있는데요. 그게 왜 그랬냐?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공격적인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질문이 너무나도 공격적이고 날카롭다 보니까 공화당은 야 이게 검사냐 상원의원이냐 분간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은 야 속이 후련하다 제대로 공격하네 이렇게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해리스의 최대 장점은요 아마도 검사라서 그런지 선을 넘어서 날카로운 공격을 합니다. 이게 해리스의 최대 장점인데 그 장점이 발휘됐던 때가 어떤 때냐? 2019년 민주당 대선 경선 1차 토론회에서 바이든 후보를 향해서 정말로 날카로운 공격을 했습니다. 이때 사실은 금기에 가까운 그런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때나마 지지율을 7에서 한 8% 끌어올리면서 주목을 받긴 했는데 근데 2차 토론 때부터는 이게 약간 사람들한테 약간 환멸을 준 거예요. 근거 없는 공격하는 거 아니냐, 좀 선을 넘었다. 이런 약간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반감이 커지면서 지지율이 갑자기 또 급락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거 남에 대한 공격만 잘하고 정작 자신을 피하라는 그런 말은 잘 못한다. 이런 약점이 있네라는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건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금기를 넘어서는 그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해리스가 너무나도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통령 후보를 지명할 때 정치구도상 해리스가 딱 맞았던 거죠. 왜냐? 당시에 53세로 이 해리스가 상대적으로 젊었고요. 더군다나 흑인이자 아시아계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 바이든 같은 경우는 백인 남성의 나이가 많다는 그런 약점, 이런 약점을 해리스가 보완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해리스를 이렇게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면서
부통령이 된 겁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건 바이든 대통령의 아내인 질 바이든 여사는요, 아직도 해리스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리스하고 말 섞는 것조차 싫어한다고 하는데, 근데 재밌는 건 바이든이 물러나면서 해리스를 지지하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역시 정치라는 건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해리스의 최대 장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인종적 장점, 그리고 공격을 할 때 진짜 날카롭게 공격하는 거. 이건 해리스의 장점인데, 해리스의 또 약점이 있습니다. 트럼프보다 언변이 약하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2.0, 야, 트럼프 최근에 정말 노련하더라고요. 이렇게 토론을 잘하는 트럼프를 과연 토론에서 해리스 같은 사람이 누를 수 있겠느냐? 이게 해리스의 최대 약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드디어 해리스에 대해서 별명을 붙였죠. 웃음이 해픈 해리스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는데, 트럼프가 별명을 붙인다는 건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 정말 싫어하는 그런 상대가 됐다는 뜻도 되지만, 트럼프가 이제 자신의 적수로 해리스를 인정했다는 뜻도 되거든요. 근데 왜 웃음이 해픈 해리스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였냐? 웃는 것이 죄냐 싶긴 하지만, 문제점은 웃지 말아야 될 때도 웃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2021년에 아프간 사태, 그때 아프간에서 철군하면서 많은 희생이 일어났잖아요. 이때 기자가 아프간 사태에 대해서 견해를 묻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표정이 이렇거든요. 너무나도 환한 웃음을 이렇게 지어 보였는데, 해리스가 좀 웃지 말아야 될 때도 웃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때는 이 표정 관리가 중요하지 않냐, 이런 지적을 좀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큰 약점이 아니고요. 사실 가장 큰 약점은 해리스 출세 이면에 윌리 브라운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29살과 60살이 사귀었는데 문제는 윌리 브라운이 유부남이었고, 그리고 해리스 출세에 계속해서 윌리 브라운이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마도 이 약점을 계속 파고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남을 공격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후보라면 자기가 약점이 있어서 해리스를 공격하지 못하겠지만, 트럼프는 그런 것 따위 무시하고 해리스를 파고 들어가면서 공격을 계속할 거기 때문에 아마도 해리스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면 트럼프가 이 약점을 파고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약한 후보인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바이든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한 후보죠. 그리고 대선이라는 게 그동안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트럼프가 약간이라도 삐끗한다면 역전을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바이든은 미국 사람들이 지금 이거 바이든이 4년 임기를 채울 수 있겠어?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트럼프가 뭔가 실수를 할지라도, 중대한 실수를 하더라도 바이든을 찍기는 정말 어려웠지만, 해리스라면 그래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게 미국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희망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한테 가장 좋으려면 해리스를 그냥 바로 지명하는 게 아니라 미니 경선이라도 해서 계속 화제를 만들고 여기서 화려한 잔치를 만들어내고 관심을 자꾸 이끌어내면서 여기서 추대되는 게 아마도 여론전에서 좀 더 유리하긴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만약에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진다 하더라도 여기에 또 다른 가능성이 하나 생기죠. 제가 계속해서 트럼프가 이번에는 슈퍼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이번에 트럼프는 상하원을 다 장악하고 더군다나 공화당까지 100%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해리스가 나와서 혹시라도 지더라도 만약에 흑인이나 아시아계가 투표장으로 나와서 투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상원이든 하원이든 단 하나라도 민주당이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러면 슈퍼 트럼프가 등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입법까지 완전히 장악해서 뭐 동맹하고 싸운다든가, 아니면 엄청난 감세를 해주고 그리고 재정 지출을 막 펑펑 쓰는 이런 것까지는, 상원이든 하원이든 단 하나만 민주당이 지켜낸다면 아마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렇게 출렁거리는 금융시장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희망을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바이든이 전격 사퇴를 결정한 이상 과연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미국의 정치권 그리고 나아가서 글로벌 경제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에도 진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만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진짜 예의주시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